예, 이제 쉬는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빠지시긴 했는데, 예,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신 선생님은 부천학연구소의 김용만 연구원이시고요. 전공은 고구려사이시지만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고, 또 부천에 거주하시면서 부천 역사에 대해서 조선시대부터 이제 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부천의 하천이나 굴포천 이런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서 오늘 흥미로운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만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전공은 고구려사 가운데도 생활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사를 바탕으로 서울시민대학에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사를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사회 방법론을 부천 지역에도 제가 좀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역사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환경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라는 곳이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여름 무척 더웠죠. 예, 저도 여름에 에어컨이 싫어서 에어컨 없이 살다가 올해 도저히 저도 못 견뎌서 에어컨을 샀는데요. 작년에도 더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덥고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올해가 제일 시원할걸.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시원한 여름 없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환경이 얼마나 더워지려고 끔찍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최근 들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기후 난리 났다 막 그러는데요. 기후 난리라는 걸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기린 사진이 있습니다. 바위에. 근데 이 바위에 기린이 그려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입니다. 기린은 사바나에서 살죠. 초원지대였어요. 사하라 사막도 한때는 초원이었고 아주 푸르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아마 120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지구의 이 수십억 년의 나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솔직히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라든가 고생태학, 고환경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생각보다 많이 변해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더 지나가면 저희 제 아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기후변화에 직면해서 여태까지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당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뭄도 훨씬 심해질 거고 특히 폭염 때문에 무척 힘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후가 더 따뜻해진다. 거기에 적응하면은요,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 인간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자연의 현상을 재난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최근엔 그래서 하도 빠르게 기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구의 기온 변화를 재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동남아시아처럼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다. 올해 여름에도 갑자기 낮에 막 비 오고 끝이고 하는 이런 스콜 현상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난 작년에도 좀 더웠으니까 하고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 불감증 현상 때문에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거 환경운동 하는 애들이나 떠드는 거지 이러고서 맙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는요, 우리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부천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시죠. 부천은 일단 먼저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부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 행정구역상 부천시 지역, 이거를 편의상 작은 부천이라고 한다면 큰 부천이 있었습니다. 큰 부천이라는 건 조선시대 때 또는 그 이전에 고려나 삼국시대 때 부천 지역과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인천의 서구 지역을 다 포괄하는 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산이 둘러져 있는 하나의 분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개 이제 큰 부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천이라는 지역이 행정 단위상으로 한때는 이 지역, 이 사진에 나온 것보다 더 큰 지역을 포괄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아주 일부분만 부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드릴 거는 좀 큰 부천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천시 지역으로 조금 좁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부천이라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굴포천이라는 하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굴포천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물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삥 둘러서 최고 한 200m 내지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한남정맥의 산맥들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미산이나 이런 쪽에 조그만 산들이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 지형 형태가 부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 지형인데 또 특이한 점은 이 지역이 해발 고도가 아주 낮습니다. 즉 한강의 강 밑보다 사실은 낮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런 분지 지형에다가 저지대가 부천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고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이 저지대,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저지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넓은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죠? 그렇죠? 농사짓기 좋으니까 평지는 농사짓기 좋다라는 게 우리 관념 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 보면 호남 평야 다 넓으니까 거기에 인구가 많이 살았을 것이다. 바글바글 걸었을 것이다. 또 백제도 한때 호남 평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내내 분지 지역인 경상도 지역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았고요. 전라도 지역은 상당수가 서해안 쪽으로는 바다 쪽이어서 조선시대 때도 인구가 경상도에 비해서 한 60%, 70% 그것밖에 안 돼요. 평야시대는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낮은 저지대에 살기보다는 약간 고지대에 살아요. 그래서 부천 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지들이 있죠. 고강동, 여월동, 작동. 대체로 청동기 시대 때 유적이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강가 주변에 낮은 구릉지대에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집단으로 살아갑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주업으로 삼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고강동 유적지에도 각종 토기들이 나와서 또 농기구도 나와서
주거지도 나왔죠. 물론 환구유적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고강동 유적지에 살던 사람들의 생업에서 농업의 비중은요, 확실하진 않지만 50% 미만일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농업이 주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조선시대처럼 작물이 여러 차례 개량이 되고 뭐 시비법도 발달하고 하면 농업이 주업이 되지만 이때는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저지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풀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다 개간해서 논 만들고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약간 고지대, 여기 지도상으로는 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지형이 높다라는 지역인데, 대략 해발 한 50m 뭐 그 정도쯤에다가 약간 구름이 산 아래턱, 산 중허리 밑창에다가 주로 마을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 저지대 지역으로 나가서 일부적인 개간에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저지대는 풀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뭐가 많냐면요, 사슴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전기 때만 하더라도 김동진이라고 조선시 생태 환경사를 연구한 친구에 의하면 한반도에 사슴이 1000만 마리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사슴을 사냥하면서 그 사슴고기 먹어요. 멧돼지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습지에서 강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에서 유실수에서 과일을 따먹고, 즉 수렵 채집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이 부천이라는 지역이 저지대고 넓은 평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천 평야 생각하니까 옛날부터 농사를 아주 많이 지을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청동기 시대나 한국시대 초기까지는 농업이 주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렵, 또 채집 이런 게 생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 왜 이때 농사를 못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자, 부천에서 변화상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왜 그때는 생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작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도 환경의 변화를 보면, 역사적인 변화를 보면, 제가 첫 번째 미추홀국 가로 열고 비류나라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모탁국, 백제 고구려, 또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유모탁국 얘기는 뭐 부천문화원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우유모탁국이 삼국시대 초기에 이 지역에 있었던 작은 소국이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유모탁국은 중국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4만의 78개국 중에 한 나라로 기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우유모탁국으로 비정한 것이고요. 삼국사기에는 우유모탁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삼국사기에는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보는 것이, 저는 온조의 형, 즉 백제를 건국한 온조의 형 비류가 저는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유모탁국을 보다 먼저가 저는 미추홀국, 가로 열고 비류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거 김용만 너만의 소수설 아니냐? 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설이지만요, 이 비류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어린이 동화책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백제 건국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제는 고구려의 추모왕의 부인이었던 소손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손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과부였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고구려를 건설할 때 돈을 많이 제공을 해요. 건국의 1등 공신이죠. 근데 이 추모왕이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고주몽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소손호랑 결혼했으면 그 자식들한테 다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부여 출신이었는데 부여에서 결혼했던 예시 부인의 아들 유리라는 사람이 오니까 유리한테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어가 열받아가지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너랑 안 살아! 그리고 고구려를 떠나서 자기 두 아들 비류와 엄두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부하학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부하학에 올라가서 부하학이 지금 이제 북한산 또 도봉산 거기 삼각산 일대를 말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밑을 내려다봅니다.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하고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큰아들인 비류는 미초리라는 지역, 바다와 가까운 미초리라는 데를 선택하고 둘째 아들 온조가 위례성이라는 데, 한강변에 있는 위례성이라는 데를 택하게 되죠.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바닷가에 온 미초리에 있었던 비류는 처음에 여기서 물고기나 소금의 이익을 보고서 여기를 도읍으로 택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땅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못 살아서 이 미초를 떠나가지고 온조가 세웠던 하남 지역, 하남 위례성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비류는 내가 도읍지를 잘못 선택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결을 하고 온조는 형이 만들었던 비류국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큰 나라가 돼서 이게 백제가 되었다. 이게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이 기록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온조와 비류가 형제인데 비류가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형제간의 단순한 얘기는 왜곡이 된 거다. 온조가 왕위가 됐으니까.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또 비류 중심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초기에는 비류가 더 힘이 컸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류가 초기에 힘이 커졌다가 나중에 비류의 나라와 온조의 나라가 서로 합쳐진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류가 처음에 바보가 아닌 이상 농사도 안 되는 미초리라는 땅을 그냥 선택했을까? 이게 일단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미초리라는 데를 인천의 문학산 아래로 봅니다. 근데 인천의 문학산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인데 지금 소래포구에 있는 그 근처인데 문학산 지역에서 별다른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이 되게 좁아요. 여기만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운다? 당시 삼안의 아무리 조국이지만 이 지역의 면적이 너무 적어요. 적어도 삼안의 일국의 평균적인 면적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류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인천만이 아니라 여기 부천 일대를 다 포함하는 이 지역의 나라를 세웠고 더 서쪽에는 더 동쪽에는 온조의 나라가 이웃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 즉 오늘날의 부천 지역을 처음에는 여기가 넓은 평야지대니까 여기에 터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왜 여기를 택했느냐? 이 지역은 저지대인데요. 저지대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지대의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거 바닷물이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 소금 피해를 입어서 농사가 안 되지만 여기에 뚝을 만들면 바닷물이 안 들어오면 저지대는요 농토로 만들기가 쉬워요. 분명히 비류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경지대가 필요해요. 수렵 채집보다 농사가 유리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요 맹수와도 같아 넓은 땅이 필요해요.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초시동물 같아요. 한 곳에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좁은 지역에 많이 살 수 있어요.
농업이 유리한 건 딱 그거예요. 한 곳에 모여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같이 생각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수렵하는 사람들은 널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기 힘들어서 나라를 세우거나 도시를 세우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처음에는 비류가 수렵하던 지역에 뚝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면서 처음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온조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 그래서 온조보다는 비류가 형인 나라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삼국사기에 나온 것처럼 비류의 지역에서 점점 땅이 짜서 소금기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못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즉 부천에 있는 굴포천에 뚝을 만들었던 것들이 아마도 무너져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기껏 비류국의 경제의 원천이었던 농경지들이 다 바닷물에 피해를 입어서 염해의 피해를 입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류국은 약화되다 보니까 온조의 나라에게 합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환경과 백제의 건국신화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천 지역이라는 지역 곳이요. 아니 그럼 이때 그럼 뚝을 만들었다고? 비류가? 그 전설 시대 때? 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 부천이라는 지역은요, 물이 짠 곳이긴 하지만 고대에 뚝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디서 보느냐 하면요. 이제 PPT 잠깐 잘못 만들었네요. 네. 장제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시대 때. 근데 이 제자가 뭐냐면 제방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 장제라는 지역이 부천 지역에 긴 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제군이라고 불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제군보다 더 먼저 진영이 뭐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던 주부토라는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부토도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곳이 이곳이 제방을 쌓은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부천 지역의 고대의 진영이 우리가 의모탁국이나 또는 제가 비정한 비류국은 어디까지나 비정이에요. 지명을 비정한 것이지만 이 주부토나 장제군은 부천 지역인 게 거의 100% 확실합니다. 한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뚝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봐도 백제가 이미 3, 4세기에 한강변에 뚝을 만들고 김제 벽골제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제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분명히 뚝을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뚝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된다? 비루기의 말망처럼 몰락하게 되는 거죠. 뚝을 제대로 관리하면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루기의 그 뚝을 자연 관리를 못해서 말망했다. 그 다음에 온조의 백제가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뚝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농업 생산을 다시 올리게 되면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보면요, 이 지역이 도호부라고 하는, 안남도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는 계양도호부. 이 도호부라는 거는요, 지역의 행정 단위에서 꽤 높은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좀 번창한 곳이 도호부예요.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구 좀 많고 좀 지역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이 목이라는 지역이에요. 고려 때는 팔목이다, 12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8목, 12목은 지방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에만 이런 단위를 붙여줘요. 즉 고려 때는 이 부천과 이 인천 아마 요 근처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이
꽤 인구가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행정 단위명에서 단순한 군이 아니라 주나 목이나 도부 같은 좀 상층 고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이제 군이 아니라 뭐 특례시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때도 마찬가지로 부평도읍으로 1413년부터 1895년까지 약 한 470여 년 동안을 도읍으로 있었습니다. 이 도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방제도에서 이 지역이 지위가 높은 건데 요거 우선 하다 보면 목이나 도읍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에만 부여되는 것이고 부천 지역에 있는 행정관이 그 밑에 강화도읍, 인천군, 해풍군, 김포, 교동, 통진, 양천 등 여러 개의 주변의 군들을 다 같이 통솔하는 자리예요. 부평이 중심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봐도 도읍가 몇 군데 없는데 부평은 여기 있어요. 그때는 부평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른 여기 밑에 있는 군이나 현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위상이 높은 곳. 즉 부평 지역이 한강 서쪽에서 센터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는 강화도보다 여기가 더 지위가 높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봤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희목이라고 해서 삼중대강 벽상공신이라고 하는 고려를 건국할 때 굉장히 큰 경우를 세운 호족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희목의 구손들이 뭐 문화시증도 지내고, 문화시증은 조선시대 때로 치면 영의정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또 문화시증을 지내죠. 이런 이씨집안만이 아니라 손변이라고 고려시대 때 아주 명재판관이 있어요. 손변의 재판이라고 유명한 그런 재판관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방의 수령으로서도 명재판관으로 유명했지만 나중에도 상서자복야까지 오르는데, 상서자복야는 조선으로 치면 육조의 판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이품까지.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호족이 살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호족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은 생산물을 거둬서 병사들도 거느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줘서 왕건이 이 부평 지역의 이 호족 이목 이분은 힘이 세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 이 사람 1등 공신 주고 협력하는. 즉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도읍으로 삼고 높게 우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고려 때만 하더라도 부평이라는 지역이 꽤 인구가 많이 살고 힘센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요,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저 굴포천 일대 넓은 평야가 농경지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명한편의 저자 이귀보라는 사람이 유명하신 분이죠. 계양부사로 와요. 그때는 여기가 계양부였는데, 계양부의 이제 중심지는 지금 계양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거기가 계속 중심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동국이상국집에 온갖 시를 지어요.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근데 이분의 문집을 이제 저자가 봤는데, 부평 이 계양도 이 지역이 삼면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남정맥에서 삼맥을 넘어서 저 인천 쪽에, 인천 서구 쪽 일대도 다 계양도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 여러 한들도 다 계양도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이 굴포천 일대 이 지역이 거의 물이 많이 들어와서 좀 저지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또 북쪽엔 또 승천부랑 통진 이쪽으로 해서 또 조강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데까지 해서 아마 이규보는
이 지역을 3년이 다 바다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기보가 살던 시기 때는 조금 생활 환경이 나빠졌던 것이 아닌가. 즉 이 굴포천 일대 지역이 저지대라서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이 사람 문집을 통해서는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요 여러 번 바뀌게 됐는데요.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근무하기 전에 했었던 장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수주자사였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 지역에 와서 2,500보 정도의 넓은 면적에 땅에 물을 파가지고 백성의 재난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저지대에 물길을 내서 물을 빨리 배수시켜서 농사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됐던 곳에 배수시설들을 잘해서 여기를 살기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장문이가 자기 묘지명에 쓴 글에 따르면 부천적이 자살하게 된 원인이 배수관리를 잘해서 자살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규보 때는 조금 물이 많이 들어와서 좀 농사가 잘 안 됐던 곳이었다가 조선 초기 기록에 보면 1417년에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배수공사를 실시를 해요. 배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물길을 다 터갖고 물을 빨리 내보내서 새로운 농명지를 만드는데 그때 기록에 옛날에 물길을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했다. 즉 장문이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천 지역에 배수시설들을 공사를 해서 한 1417년경에 이런 공사를 하는 바람에 부평 일대가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1436년 한 20여 년 후에 정인지가 이제 전국 각지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고 못 되는 곳이 어디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황해도에 연한 경기도의 통진 부평 이 일대가 비옥한 곳이라서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천 지역이요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초기 때 농사 잘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곳이에요. 분명히 이런 기록들 보면 여기에 몇 군데 안 되는 5군데밖에 안 되는 비옥한 곳으로 이 지역을 거론합니다. 그런데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뽕밭이 바닷물로 바뀌는 것처럼 한때 이렇게 부유했던 부천 지역이 조선 후기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이거 사람 살 때 못 됩니다 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와요. 홍제의 상서에 보면은 부평구 토지는 매우 척박하다. 대교 아시죠? 굴포천에 있는 큰 다리요. 한 다리라고 부르는 거. 그 위아래 심리가 물에 잠겨서 영영 못 쓰게 됐다. 그러니까 대교 좌우 심리가요. 그러니까 거기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소금 피해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 부천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유명하신 이제 박기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원부 장령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부평은 척박한 지역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옛날 밭에는 땅 아래까지 비옥했었다. 옛날에는 그 덕에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 상소에서 분명히 이 지역의 생활 환경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상소에 1698년경에 한번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생업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분 상소에. 그러니까 이분 상소가 정확한 건 아니죠. 자기 기억이니까. 근데 아마도 17세기 말경에 어떤 사건으로 해서 뚝이 무너지거나 또 물길이 변해서 부천 지역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때 되면요. 조선 후기 가면 부천 지역에서 바닷물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아주 많아져요. 염해를 피해를 입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금은 똑같이 물려. 그래서 부천 지역에 논밭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시집도 못 보내. 왜냐면 세금을 계속 내니까 생산성도 없는 이 염해 입은 땅에다가 왜 세금을 걷느냐 그거 막 항의를 해요. 농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이러면서.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어서
조선 후기 가면요 전 지역이 대부분 인구가 늘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인구가 대략 한 700만 정도였다가 19세기 말 되면 보통 한 1800에서 2000만 정도로 우리도 한 두세 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돼 인구가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다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 때 부평 지역은 희한하게 인구가 감소를 해요. 영의 피해를 입으니까 못 살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의 지도를 보면 이거는 1895년, 1918년, 1972년 지도인데요. 여기 갑자기 여기 지대를 보시면요. 여기가 습지라고 했죠. 이런 일대가 지금 요 지대쯤 되면 지금의 중동 상동 일대예요. 중동 상동 일대가요. 늪지대였어요. 여기 늪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늪지, 논밭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1918년 때까지도 거의 계속되다가 1972년쯤 되면 여기 다 논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물길 개선 공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 1895년, 1918년 지도를 봐도 여기가 그리 인구가 많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천 지역에 왜 아까 처음에 송철선 연구위원이 말씀하실 때 영문가가 세 집밖에 없고 뭐 정승 판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역이 큰 대농장을 거느리고 살 만한 떵떵거릴 부자가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박동이나 뭐 이쪽 지방은 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오정구나 뭐 이런 쪽 지역은요, 저지대라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도 당연히 적고요. 그래서 부천의 조선시대 때 역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생태 환경이 그러했으니까요. 뭐 인구가 많아야 뭐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상주 같은 경우나 안동이나 이때 안동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인재가 좀 많이 나와 보이는 거고 부천은 당시 10,000명도 안 되고 몇천 명이었는데 똑같은 역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생태를 공부해야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은요, 이게 지역 자체는 사실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20세기 때 인천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부천은 따라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항구도 가까이 있고 또 수도도 가까이 있고 지리적으로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 내내 여기가 부평도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지만 전략적으로 도성을 외곽에서 방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도부를 뒀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매우 위치가 좋으나 단점은 이 지역이 농업이 잘 발달해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은데 도를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상업인구도 적고 태우보는 농사 안 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잘 안 되는 농사하고 이 근처에서 나무 배 가지고서 마포나 이런데 땔감 같은 거 판매하고 솔직히 조선 후기 때는 근교 농업까지도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돼요. 이제 뭐 양주라든가 송파나 이런 지역은 근교 농업이 좀 발전하게 되는데 부천 지역은 제가 아직까지는 좀 못 찾았어요. 근교 농업까지 발전하는 거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울이 급성장을 하는데 그거에 같이 따라서 발전하지 못했던 조금은 좀 침체됐다가 부천이라는 지역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요. 1883년 제물포가 개항량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부천이 서울로 가는 중간 지점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다가 중간 지역에 이 지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철도를 내야겠다 하고 철도를 내릴 때 중간에
철도는 계속 하루 그다음에 속도가 빠른 게 아니니까 중간에 서야 되고 정거장을 세워야 되니까 세울 때쯤 될 만한 지역에 소사업 쪽에 보니까 여기 농토 괜찮네, 여기 복숭아 심어볼까? 그럼 복숭아밭 만들고 그래서 역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제 중간 지역으로서 서울 경계 중간 지역으로서 조금씩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또 부천 지역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 왜 사람들이 못 살지? 못 사는 이유는 한 가지구나. 너네 생태 환경 관리를 잘못했구나. 여기에 뚝뚝 잘 만들고 물길만 잘 만들면 비옥한 농토가 되겠는 걸 하고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평 수리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넓은 평야지대 있잖아요. 이렇게 잘 정비된 거는요, 뭐 지금 모습이긴 하지만 20세기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서해안의 평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글포천이고 가운데가 그리고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에 물길을 빠지는 곳을 이거 하나만 갖고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좌우에 빠지게 하면서 여기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천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되는 쌀을 어디로 가져가요? 제물포로 가져가는 거죠. 제물포에서 그냥 쌀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 도매 거래도 하고 일본으로 엄청 수출하죠. 그러니까 부천 지역에서 여기 일본 사람 농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농장들에서 얻은 쌀을 가지고 일본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쌀 수탈의 사실 핵심 지역이 이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쌀 수탈에가 마지막 우리 때문에 여기 농사 잘 된 거 아니야? 아이씨, 그러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좀 밀리는 듯한. 근데 그 솔직한 얘기로 이때 우리가 이 배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일본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지역이 풍요롭게 됐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게 우리 잘못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신곡수중보라고 있죠. 이건 일본 애들이 제일 처음에 부평 수리작업 할 때 이미 만들었었어요. 1925년도에 처음에 배수관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배수관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을춘년 대홍수 때 이 뚝이 한번 무너져요. 그 막 침수가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지역은요 대홍수 나면 저런 뚝도 웬만한 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더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곡수중보가 1986년에 다시 만들면서 세워져 있는데 이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서 한강의 이 수위를 고르게 만들어서 이제 고수부지라고 하는 부지들을 이용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염해가 들어오는데 염해를 좀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염해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부천 지역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신곡수를 만약에 없어지면 부천 지역은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도 한강변에 북한에서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신곡수중보가 존재하는데 부천 지역은 이런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피해를 많이 입는 적이 많습니다. 지역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산업도시 베드타운으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막 커지죠.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 때 5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중동 신도시만이 평지에 만들어요. 아주 고르잖아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천이 참 평지라서 도시 만들기도 참 좋은 곳이에요. 진짜 풍요로운 땅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단점 뭐냐? 해발 고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 그 전까지 도시가 못 됐던 이유? 배수 문제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특히 낮다는 게 어느 정도 낮냐면 한강 수위보다 낮아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범람이 2002년이 되어서야 이제 사실상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2002년 이후에도 사실은 부천 지역은 홍수 피해를
있긴 했거든요. 자, 1호 한번 보실게요. 수입표 0.표고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들 잘 이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던 걸 텐데, 평상시에 이제 평상시 표고 있잖아요. 땅의 지표면. 그게 한강이 홍수위라는 게 10.6m 이상은 물이 차면은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강에서는 10.6m 홍수 난다라고 하는데, 부천 지역은 이 홍수 나는 그 높이보다 낮아요. 한강이 범람하면은요, 부천 지역은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부천 지역은 이거보다 더 방어를 잘해야 돼요. 한강변의 서울 지역보다 홍수 예방을 잘못하면요, 여긴 다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불포천 바로 좌우에는요, 10m보다 미만의 저지대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집중호우 났을 때 약대동 일대 물에 잠긴 거요. 시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천시는 전국에서 수해 피해를 입기 가장 쉬운 도시예요. 부천은 아주 평탄하고 좋은 지역인 건 맞아요. 관리 잘했을 경우에 한해서 조건이 1번이 그거예요. 단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조선후기처럼. 그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을지년 대홍수 때 벌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역 일대가 홍수 때 다 물에 잠겼었어요. 그걸 부천 주변 다. 그러니까 여기 신곡동 깊은 구지 정도 빼놓고는 사실은 밑에 다 잠겼고요. 그때 여기 한강변에 뚝섬 이런 데 다 잠겼었고, 또 여기 일산 쪽에도 다 잠겼었어요. 을지년 때. 이런 현상들이요,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이거는 암사동 유적지에 붙어 있는 이제 그 지도인데요. 해수면이요, 한때 우리가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잖아요. 떨어진 것처럼 해수면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북극이 높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어요. 몰디브 지금 물에 잠긴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2024년 7월 8일 날 정부의 비밀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비밀보고서였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피해 입을까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세요. 부천 다 침수돼요. 중동, 상동, 신도시 일대 쫙. 서해안 일대 주르륵, 인천 서부 지역 특히. 근데 신문에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까봐 쉬쉬했던 거예요. 환경 문제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안심하고 살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요, 위험해져요. 어디가요?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우리는요, 국가가 뭐 대규모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각종 인프라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 뭐 그냥 분리수거하고 하면 다 치워주니까. 근데 인구가 만약에 계속 줄고 관리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 사람이 기술자가 없어지고 관리 안 한다? 역류. 만약에 이제 이런 책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만약 인간이 사라진다면 이런 책이 있는데, 인간이 몇십 년 동안 사라지고 나면요, 다시 지구가 옛날 모습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쫙 이렇게 그린 책이 있어요. 부천이라는 지역은 만약에 인간이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에 잠깁니다. 쫙 제일 먼저. 그래서 아파트 밑에가 다 1, 2층 다 잠기고요. 서서히 썩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물에 내려갈 겁니다. 죽처럼 될 거예요, 점점. 우리는 현재 뭐 관리비 내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세금 내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끔씩 이렇게 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는 이런 각종 인프라 시설들, 배수 펌프장이라든가 뭐 하수
오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유지 장치들도 현재의 생태 환경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만약의 경우에 해수면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뚝을 더 높게 쌓아야 되고요. 하천이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주변들을요,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환경이 더 심하게 바뀌면 몰디브처럼 잠들 수가 있어요. 몰디브는 아도 그래서 지금 밑에 오니까 막 흙을 사가지고서 선물로 높이고 있거든요. 부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2030년 얘기를 했어요. 이 지도는요. 2030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고서가 그겁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우리 지역의 얘기입니다. 부천의 역사는요. 그래서 생태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곳입니다. 우리가 부천의 역사에서 생태 환경을 잘 관리했을 때는 인간이 뭐 살고 도구 뭐 이렇게 번창하고 호족들도 살고 막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관리가 안 되면 사람들 없고 가난한 동네가 되는 것처럼 부천의 역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응전의 역사였어요. 비류국, 우유모탁국, 또 백제시대 때, 또 신라시대 때 뚝을 쌓으면서 여기를 잘 살게 하고 노력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조선 후기 때 관리를 못하면서 여기는 침체됐어요. 만약에 조선 후기 때 잘했다면 그럼 부천에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었겠죠. 생태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재난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됩니다. 재난에 잘 대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새로운 기업을 차려서 떵떵거리며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천의 역사는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천의 역사를 환경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부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여기가 하나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천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움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분 만에 이렇게 강의를 깔끔하게 끝내주신 김용만 의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용만 의원님은 그 대중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 대중 강의를 잘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요. 이런 이제 강연회가 내년에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기류의 인문학 같은 이런 이제 특강 형태의 그런 강연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이제 문화원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